첫 번째 세션, 미래 금융 혁신을 위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유신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오늘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은 AI 금융을 바꾸다 했는데 사실 뭐 계속 지금 소용돌이잖아요. 이제 변화들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지금 요즘 일어나는 변화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봐도 사실은 우리가 큰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세상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기적인 변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뭐 토인비도 역사는 뭐 그런 그 반복이란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흥망성쇠를 얘기했고 다 그랬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 보면 사실은 그 주기적인 변화 속에 간헐적이지만 몇십 년 만에 또는 몇백 년 만에 강력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혁명이죠, 이런 게 일어나서 세상을 온통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는 그 주기적인 변화에 사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게 더 큰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차, 2차, 3차 또 4차 얘기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적 변화하고 지금 구조적 변화 같이 만나는 그런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또 그래서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4차 혁명 갖다 쭉 얘기하면서 제가 이때까지는 1, 2, 3차와 다른 점은 이게 유통혁명적인 성격이다.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사실은 이제 그냥 그 PC 레벨이 아니라 사실 모바일로 바뀌면서 손안의 시장이 다 연결이 돼서 손안에서 사실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 인류의 한 75억이다 그러면 거기 한 7, 80% 이상이, 지금 50억 이상이 거기 다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 갖다가 생산하는 어떤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소비자 또 고객들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지하게 좋다면 순식간에 사실은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니콘이 나왔고, 이런 차원에서 좀 어프로치를 쭉 했지만, 사실 이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적인 변화적인 어떤 그런 손바닥에 어떤 그런 그 시장적인 어떤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나서 유니콘이 나오는 그런 쪽에서 있다가,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프상에서 보면 유통혁명하고 지금 제가 기술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정한 기술혁명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같다. 처음에 미국에서는 4차 혁명 얘기할 때 독일에서 4차라는 말 쓰면서 미국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통혁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정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또 수반하면서 4차 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챗GPT였고, 챗GPT로 시작되는 그 AI가 향후에 저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클라우드는 이미 시작이 됐고,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이용되는 거니까 기본 원재료니까 모든 그런 지금 혁명에 다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IoT가 그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으로 대미를 장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이때까지는 어떤 유통혁명에서 금융도 어떤 그 필드, 어떤 그런 범위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런 혁신, 우리가 핀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제 근데 그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자본시장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다 바꿔나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게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막 수반되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다, AI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성 AI는 사실은 지금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변화들이 쭉 다음 단계로 이어질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디지털, 뭐 IT 금융, 핀텍, 뭐 디지털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큰 틀은 사실은 디지털 모바일화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거기서 원재료로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갖다 풀리 활용을 하면서 기술이 결합돼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AI 금융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아마도 제 생각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금융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확산되는 쪽이 IoT 금융 쪽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처음에 나왔을 때 오늘 주제 중에 하나니까 21세기에 뭐 PC니 뭐 인터넷 뭐 이런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블록체인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술은 이런 구조를 간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우리 가트너가 발표한 그 하이프 곡선이죠. 가트너의 기술 성장 곡선인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자본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신산업의 어떤 그런 그 탄생 과정,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그거에 수반된 그 기업 갖다가 기술 갖다가 관련돼 있는 어떤 기업들의 주가의 변화 추이가 완전히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기술 변화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막 한다는 그런 열광 때문에 붐이 버블로 가고 그 버블이 미래 캐시플로우가 다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도 엄청나게 막 일어났지만 뛰었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기술은 그만큼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이제 붕괴로 갔다가 다시 진정한 어떤 신산업, 진정한 기술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과정,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제대로 펀더멘탈 쫓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고 모든 신산업 벤처 산업은 이 과정을 반드시 필수로 거친다. 그리고 이게 붐에서 버블로 가는 과정이 사실은 자본 축적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AI도 사실은 40년, 50년 열광을 했다가 실패했다가 이제 빅데이터 이꼬로 AI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면서 딥러닝으로 가면서 딥다이브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AI가 지금 생성 AI까지 나온 것이고, 블록체인도 IoT도 계속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 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기술의 어떤 그런 변곡점이 온다. 아까 차 마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신산업이 탄생할 때는 기술의 인계치 돌파와 거기에 수반한 규제 완화가 같이 될 때 신산업이 제대로 사자가 많이 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산업이 제대로 가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또 그 기업들을 끌어안고 정책적 가치가 있는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흥망성쇠해서 흥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틀 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뭐 다른 산업도 다 지금 뭐 엔비디아만 봐도 지금 뭐 그 AI가 모든 산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끝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은 사실 모든 산업하고 다 연결돼 있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산업들이 결국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고 하려면 그 창구가 결국 결제 창구이기 때문에 그 결제는 금융으로부터 나오고, 이 금융 그 결제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금융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모든 산업의 그런 역할하고, 그것이 결국 빅데이터로서 모든 산업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금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금융이 어떤 그런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 미래 금융, 뭐 요즘 많이들 지금 진화적으로 얘기를 해서 웹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이건 계속 이발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디파인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약간 세 가지 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뭘까?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결국 모든 게 디지털 모빌라이제이션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추세고, 그 틀 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이때까지의 버티컬한 시스템에서 호라이즌탈 시스템, 수평 분권적, 뭐 블록체인이 그런 것 같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티컬이 효율성을 맥시멈 추구하는 거긴 하지만 점점 거기에 부작용이 커지고 통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탈중앙보다는 탈중계, 그리고 또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글로벌리 연결될 때는 국가 간에 또는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다른 식으로 어프로치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2D가 아니라 3D 뭐 또 이런 디멘전에서 공간 기술 갖다 이용하는 거. 그러나 이거는 지금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몇 번의 업앤다운 버블과 붕괴와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세 번째가 이제 대상 자산의 확장인데, 그게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으로 계속 금융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계속 처음에 뭐 은행이라는 상품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채권이 뭐 저 베네치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제노바에서 주식이라는 게 나오고 쭉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학문이 처음에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그 학문의 수반에서 기술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 기술을 갖다가 구현한 디바이스가 나온 다음에 변화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파생 상품 같은 데서 많이 골치를 아프게 하지만 이것도 결국 컴퓨터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가능해요. 수치 해석이라는 그 학문과 그 기술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가 없었으면 파생 상품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쭉 지금 그 역사가 연결이 되면서 가는데, 그게 지금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통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디지털에서 수반되는 기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 프로덕트를 갖다 더 총칭해서 우리가 처음에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다음에 가상자산, 지금 디지털 자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걸 전부 다 디지털 통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 부처 내에서도 이걸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금융상품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가격이 있고 변동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거를 이제 안고 지금 가시는 걸로 했죠. 그러나 이 과정들이 결국 보게 되면 금융상품, 금융이 다루는 그 어떤 자산 상품의 확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오는 미래에서의 방향성이고, 이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우리가 경쟁력 갖다 갖춰 나가면서 신산업 갖다 만들어 나가고, 민간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당국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또 거기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또 신산업 나오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인데,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어떻게 또 제어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핀텍이 3.0으로 가면서 웹 3.0으로 가게 되면 이런 지형이 보인다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왜 버티컬에서 호라이즌트로 가느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다 아실 거예요. 빅텍이 굉장히 커지면 빅텍 자체가 플랫폼이 시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기업들, 생산자,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 만나기 때문에 그 빅텍과 관계 있는 관계사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든지 이런 그 기업에 대한 불공정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공정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면 이건 제어가 안 되고 정부가 계속 들어와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계속 작동할 수가 없다. 마켓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정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모든 게 사실은 잘 될 때는 그 안 되는 게 속에 다 씨앗을 품고 있지만, 버티컬의 극으로 가는 게 지금 AI지만 그렇게 갈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되면 호라이즌탈하게 새로운 어떤 실리 기반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빅텍, 그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이 하나가, 그러나 이제 그 대안이 그냥 하나의 그 위변조 방지하는 기술 정도 뛰어넘어서 인프라로서 산업과 산업을 전부 끌어안는 인프라로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다 안을 수 있으려면 처리 용량과 처리 속도가 남다르게 돼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빅텍 블록체인은 다 그 블록 갖다 체인으로 딱 꽁꽁 묶기 때문에 거기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갖다 어떻게 돌파할 거냐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텍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버티컬과 그 호라이즌을 갖다 엮어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거기서 효율성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공정성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생성 AI가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생성 AI 보면서 25년 전에 그 우리 인터넷 PC 혁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exactly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1차 혁명만 일어났지 전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뭐 저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피 막 투자가 되지만 자세히 뜯어보시면 벤처 캐피탈 투자 하나도 제대로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얘네들이 지금 표준 갖다 누가 쥐느냐를 갖다가 싸우면서 지금 공짜로 풀고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 겁나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얘네들이 저 돈을 받는 순간 모든 그 중간에 있는 AI는 다 망할 거예요. 그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모색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세컨 티어들이 예컨대 뭐 메타,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오픈 소스를 풀잖아요. 풀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걸 쓰면서 쫓아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25년 전에 그거 갖다 연상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진정한 혁명이 뭐였냐면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인터넷 혁명이 아니라, 또는 컴퓨터 혁명이 아니라 P혁명이에요. 퍼스널라이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B2B 혁명이 아니라 B2C, B2B2C, B2C로 가는 혁명, 그 과정.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자의 어떤 다양한 니즈 갖다 사업 모델을 만들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 혁명인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하고 인텔 이런 애들이 지금 마이 LMM AI 갖다 만들기 위해서, 요새 뭐 우리 저 매체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지금 노력하면서 거기에 프로세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결국은 그게 25년하고 다르게, 그때는 PC에만 꽂혔지만 이제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같이 꽂혀갖고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뭐 즉각적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 간에는 번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장벽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정보를 갖다 취득한 다음에 그 쓸 사람들이 갖다 논리적으로 풀어써야 되는 그런 어나더 서비스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간 코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이게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생성해라는 게 논리적으로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국제 간에 연결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푸는 그런 3차 서비스 새로운 것들 갖다 풀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25년 전보다 훨씬 강력한 혁명인데, 그게 지금 대기 중이에요. 1차 B2B만 왔지 B2B2C, B2C를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어떤 게 올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전 사람에 영향을 주면서 갈 것이냐. 특히 모든 데이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치고 있는 금융에서는 금융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금융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피곤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보더인데, 아까 차 마시면서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보더는 이게 그냥 우리가 잊어먹고 그냥 뭐 디지털이지만 각각 국가 내 각각의 어떤 그런 그 디지털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죠. 이제 다 연결될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리 그런 그 리지널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뭐 이제 CPTPP 같은 데서 나온 그 이제 디지털 무역 자유화의 어떤 이론이고, 이게 사실은 라인 사태 본질의 하나 중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기니까 얘기 못하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라인 사태는. 그래서 하여간 이 크로스보더가 연결이 될 때는
서로 다른 어떤 로컬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어떤 걸 디지털 갖다 연결할 때 공통의 어떤 축이 있어야 되고 그 공통의 축이 지금 현재로서는 CBDC를 많이 테스트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블록체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용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 충분히 있진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또 그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오늘 하여튼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향점이 어디고 어디가 뭐가 부족한 거고 글로벌리는 어떻게 돼 있고 한국은 커런 스테이터스가 어딘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노력을 갖다 같이 해야 되겠다. 매체라든지 또 우리 그 민간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부 쪽도 그런 것들 보면서 또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IoT인데 저는 우리가 뭐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됐느냐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옛날에 뭐 데이터 경제 뭐 수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뭐 인제 와서 얘기되고 뭐 똑같아요. IoT도 수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IoT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데이터 그 혁명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그러지만 다 IOH지 IoT가 아니에요. 인터넷 오브 휴먼이지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먼 간에 사람들 간에 지금 뭐 지금 우리 모바일 써갖고 전화한다든지 해서 모든 그런 결제나 이런 것들 지금 온라인 한다지만 다 사람들의 그 거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생기는 어떤 빅데이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맞춤형 상품도 만들고 뭐 계속 지금 AI 생성해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IoT 사물 간의 거래로 갈 때는 폭발성은 그거의 몇십 배, 몇백 배로 가겠죠. 디바이스가 이미 나온 게 500억 개가 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우리 지금 그 사물들이 만약에 이제 센싱 테크놀로지가 5G, 6G로 가고 더 민감해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렇게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빅데이터 그러면 우리 인구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사물 이쪽으로 가게 될 때는 이걸 다 먼저 누가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누가 장악을 하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갈 때 각각 심하게 표현하면 각 개인이 플랫폼이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가전제품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런 데이터가 하나의 조그만 소형 플랫폼이 된다. 그럼 이때까지 뭐 글로벌리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다 모든 걸 장악했던 그런 시대가 다른 시대로 갈 것이고 이게 마이 LMM AI하고 결합이 돼서 새로운 또 다른 단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인데 디지털 자산을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잡코인이나 사자 뭐좀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 갖다 얘기하는 뭐 이건 뭐 우리 STO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다 일으킬 거냐 하는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저는 디지털 자산은 24시간 글로벌리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주식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제약이 있고 뭐 주말은 쉬고 뭐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24시간 글로벌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된다면 이것이 운용 시장이라는 데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액티브 매니지먼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아주 24시간 글로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AI의 발달과 함께 필연적으로 AI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좀 더 고도화시킨 AI 관련된 그 로버트 바이가 됐던 그런 개념의 것들이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지금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가 승인됐고 이더리움도 지금 반은 승인됐고 또 남아 있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가상 디지털 자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권 금융과 연결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리 돌아가는 그런 그 운용이 제도권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도 24시간 그런 쪽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훨씬 빠르게 전보다 더 영향을 받으면서 라는 차원에서 자사운용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틀 내에서 그거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펀딩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임플리케이션을 갖다 얻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방치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법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요. 쭉 그런 체계잖아요. 체계. 그래서 CBDC가 탄생한 그런 배경도 가만히 보면 이런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면서 CBDC가 도저히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CBDC가 나온 거고요.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그 파워를 가져가면서 갈 거라는 건 좀 봐야 되는데 이 디지털이 글로벌리 연결되는 순간 디지털 지갑 속에 전자 지갑 속에 다 같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 증권거래 SEC에서 이제 증권성 판단을 통해 가지고 증권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소송도 가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일단 이제 우리가 STO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STO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그 지금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빠르게 커지고는 있고 최근에 홍콩 그 금융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전 세계 지금 그 STO 거래 중에서 60, 70%가 지금 오히려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가 지금 그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일본, 필리핀 그리고 태국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아예 시스템이 없거나 싱가포르나 그 홍콩처럼 엄청나게 시스템이 발달된 아주 양극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 성격할 때 토큰 증권이 뭐냐 결국은 토큰 증권이 진코 토큰이냐 뭐 이것도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큐리티 토큰이냐 토큰 시큐리티냐 이게 따른데 약간 우리는 증권으로 이걸 정의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버티컬한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 CPU 컨셉의 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의 하에 모든 금융 상품이 이 호라이즌탈한 어떤 수평 분권화된 어떤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하고 이렇게 처음에 잘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이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끌어안는 형태로서 나름대로 융합하는 또는 과도기적인 어떤 형태의 금융 그 상품의 어떤 발전사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그림 보시면 금융 투자 영역의 확대 과정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 또 금융에서 또 조합 투자 가이드라인 주식을 해서 좀 나와 있고 토큰 증권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 시장 큰 효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신산업 창출 효과가 있고 이 고용 창출하고 이 신산업 창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저 뭐 기초 자산을 기초로 해서 STO 갖다 발행을 할 경우에는 기존하고 다르게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산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STO로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그 창업을 하지 않고도 펀딩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의미의 창업이 그래서 이제 창업에서 뭐 저는 이제 창직 내지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형태의 노동시장과 어떤 산업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쭉 뭐 투자 관점에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비트코인 이론을 했는데 이 ETF 승인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세컨더리 마켓의 운용으로 고쳐서는 저는 큰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신산업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되려면 운용 쪽 세컨더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마켓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또 정책적인 것도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블랙락이라는 뭐 세계에서 최대 그 운용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그 SEC처럼 강력한 팔고 있는데 어떻게 소송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아이러니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마코비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상품 갖다 편입하고 이렇게 투자 운용 시장이 커지는 과정을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와 새로운 어떤 자산을 갖다 편입할 때 그 새로운 자산이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을 때 그걸 편입함으로 해서 결국은 동일한 어떤 위험 대비 어떤 기대 투자 수익을 갖다 높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막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계속 그런 새로운 자산을 갖다 찾는 과정이 계속 돼 왔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기관 투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마찬가지지만 대체 자산, 대체 투자라는 게 생겼던 것이죠. 대체 투자 통해서 낮은 상관을 갖고 있는 신상품 계속 편입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갖다가 계속 투자하게 만들고 부동산 신상품 갖다가 만들어냈고 뭐 그게 위험도 만들어냈지만 시장 굉장히 키우게 했는데 지금 디지털자산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걸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블랙락이 그거 갖다가 편입을 하면 시장이 응원할까라는 그런 믿음하에서 SEC가 소송을 한 거죠. 이건 분명히 시장이 무조건 응원한다. 왜? 그리고 또 시장 그 어떤 펀드에 들려는 개인들 입장에서 보통 나의 퇴직연금이 기대투자가 높아지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그 틀 하에서 소송을 하고 법원도 그걸 보니까 이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뒤에 있는 백 임플리케이션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역사의 흐름이죠. 그러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면 이것이 운용 쪽에서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신산업으로 연결되고 그러려면 사자를 만들지 않고 올바른 그런 그 레벨 하에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뭐 약간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CO는
지금 사실은 뭐 처음에 그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뭐 제대로 발행 못하게 하고 다 해외로 내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실은 뭐 막 그 회사가 형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갖다가 좀 조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좀 재검토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기술력이나 이런 있는 그 업체들은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소비자 보호 쪽 그런 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제2단계 입법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 용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산업화할 수 있는 산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세컨더리 맡기만 하는 건 밸류에이션 아비트러지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도 많은데 그렇게만 있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산업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요. 예,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입법화를 제대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가능하면 이런 이슈도 포함되거나 또 나중에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ICO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금융위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뭐 기술 TF, AI 협의회 그리고 이제 뭐 겸업으로 이렇게 겸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 인베디드 파이낸스 이런 부분들도 이런 쪽에서 좀 같이 활용을 하고 또 그 리스크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이렇게 좀 기술의 어떤 인계치 돌파로 인해서 새로운 익스펙트 리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나 그 산업이 생겼을 때 우리가 뛰어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사실은 익스펙트 리스크도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고를 좀 바꿔서 리스크 쪽을 산업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공공재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그걸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리스크를 산업화하자. 뭐 보안도 보안 산업의 리스크 산업의 대표적인 거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AI가 어떤 개인정보 유출 말고도 굉장히 새로운 리스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 리스크를 산업화하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갖다 만들어 줌으로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요 사이버 시큐리티 지금 이스라엘 다 먹고 가요. 다 집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공공재로만 어프로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공공재로 해갖고 산업시키지 않는 거는 좀 아깝죠. 그 산업 창출할 수 있는데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